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 지원하려던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SBS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으로 이건희 회장은 왕,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라고 칭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로 200명 가까이 숨졌는데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 분석해드립니다. 청와대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야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중생을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살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의 딸도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이 씨와 함께 시신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여주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빌라 주민 50여 명이 사흘째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1살배기 여자아기를 물었습니다. 아기는 사흘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내용 일부가 엉터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엉뚱한 주소도 있고 심지어 병원이나 지하철역을 주소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심폐소생 관련 의약품을 구급차에 실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는 구급차에서 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미국 나파밸리를 포함해 미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실종 신고된 사람도 100명을 넘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긴 연휴를 보내고 맞이한 첫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화요일 8시 뉴스는 석 달 전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하려던 새로운 정황이 담긴 문건을 SBS가 확인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건희 회장은 왕,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로 비유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2달이 지난 시점,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제1현안이라고 문건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답니다. 현재 이재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특히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건너간 정의선 부회장에 대해선 언제 돌아오냐는 내부 호평이 있다며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들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모두 동원해서 사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노골적으로 기획하고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삼성 승계 지원은 이듬해인 2015년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회의 문건으로 이어집니다. 7월 29일 이 실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합니다. 석 달 뒤 국민연금 이사회 전날에는 합병에 부정적이었던 최광 이사장의 돌출 행동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일련의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챙기기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이 청와대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그 작성자인 이모 전 행정관의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개괄적으로나마 이 부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개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민정수석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증거들이 바탕이 됐습니다. 승계 작업이란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뇌물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는 삼성 측의 논리가 이렇게 깨진 셈입니다. 2심 재판부는 물론 청와대 문건에 대한 증명력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문건에 세습을 뜻하는 세자라는 단어까지 쓰인 만큼 올해 본격화할 항소심 재판에서도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아울러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대형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일하던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앞에 타워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바닥엔 크레인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구급대원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2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막 3번 흔드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쇳덩어리가 막 탁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서 하나 떨어지고 땅으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게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땅에 딱 닿는 순간에 연기가 확 났어요. 사고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체되던 크레인에 가로로 뻗은 타워 크레인 붐대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서 크레인 기둥이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50살 연모 씨 등 3명은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51살 김모 씨는 1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 줄에 매달려 구조됐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마쳤습니다. 이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2차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이런 타워 크레인 사고는 한 달 평균 서너 건씩 일어납니다. 최근 6년 동안 크레인 사고로 숨진 사람만 200명 가까이 됩니다. 요즘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뭔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일단 쓰러지면 대형 사고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철저한 안전검사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된 타워 크레인은 469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검사를 받아도 형식적입니다. 타워 크레인 안전검사 통과율은 97%,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정부로부터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적당히 검사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새서 흘러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사용 연한에 제한이 없고 연식을 조작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노후 크레인을 수입해 관공서에 등록하는 날 제작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겁니다. 장비 등록을 할 때 제작 증명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으로 10년 된 장비가 그냥 서류상으로 등록하면 2017년도 장비가 되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 설치와 해체, 운영 등을 별개의 하청업체가 맡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빈발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숙련된 근로자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아래 타워 크레인 붕괴가 계속되면서 지난 6년 사이 사망자만 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달 중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9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말 임기를 다하고 물러난 뒤에 이정미, 김희수 재판관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금까지 헌재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희수 후보자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김희수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지 정영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부 요인 자격으로 오늘 청와대 오찬에 초청됐는데 청와대는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자녀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법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선의 어려움이 김희수 대행체제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른 재판관 7명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6명이 구 여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이 있지만 역시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우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인데 청와대는 이때까지 대행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러자 야당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야3당이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소장 자리에 앉힌 건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9달째 이어지는 대행체제는 유례가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소장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는 건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던 청와대가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하루빨리 신임 소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에 헌재 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은 곧 지명해 구인 재판관 체제로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희수 대행 체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데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한 결정인 만큼 쉽게 되돌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IS나 탈레반 같은 국제 테러 단체와 관련된 외국인 5명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지만 북한은 예상과 달리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10월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대북 군사 옵션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은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장문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며 핵무력 건설대업 완수와 자력 갱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적 구호와는 달리 북한 내부는 오늘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참배하는 지역별 행사 소식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됐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 등 특이한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수십억 달러의 돈만 주고 얻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필요할 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right now a diplomatically led, economic sanctioned, buttressed effort. Now, what does the future hold? Neither you nor I can say. 미국의 맹방인 영국도 북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는 영국이 전쟁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새 항공모함을 조기 추역시켜 유사시 한반도 주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러니까 오늘 즈음에서 도발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의외로 조용했네요. 왜 그런 걸까요? 지난달 22일 날 김정은이 이제 자신명의 성명을 통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했을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도발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북한이 좀 관망 자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비원비를 미국이 이제 NLL 이북 지역까지 북상시키면서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발을 하면 미국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이 며칠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이번 이 당 전원회의를 한 세 단어로 이게 간추려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핵무력을 계속 건설하겠다. 두 번째는 자력갱생하겠다. 세 번째는 대규모 인사 개편을 했다는 건데요. 이 자력갱생이라는 건 외부의 제재에 대비해서 이제 내부를 정비하는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조직 정비를 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외부 상황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좀 북한 나름의 긴장을 하고 내부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번 당 창건 기념일은 한 템포 쉬어가는 계기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김정은이 스스로 이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하기는 할 겁니다. 네. 다만 북한이 언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느냐라든가 유엔 제재가 북한 내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와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 대북 대비 태세가 철저해야 할 때인데 우리 군의 보안망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지난해 군 내부 통신망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북한과의 전면전 작전 계획 작계 502로도 김정은의 손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군 인트라넷인 국방망의 네트워크 통신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망 관리와 책임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기무사, 사이버사 등 5개 기관으로 분산된 탓에 서버 차단 결정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군사 기밀을 빼간 것으로 추정됐는데 눈뜨고 지켜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당시 북한과 전면전 계획인 작계 501호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담겨 있습니다. 작계를 포함해 2, 3급 기밀과 대외비 문건 295건도 유출된 걸로 확인됐는데 특수전 관련 문건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빼낸 자료는 A4 용지 1,500만 쪽 분량인 235GB지만 이 가운데 182GB는 군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나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군은 지난 5월 해킹 수사 결과 발표 때처럼 유출된 군사 기밀엔 오늘도 함구했습니다. 군사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방망에 존재했던 작계는 초보 단계로 현재 완성된 작계와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제 테러 단체와 연관된 위험 인물 5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테러 사령탑인 대테러 센터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정부 내 대테러 통합기구인 대테러 센터가 지난해 6월 이후 입국을 확인한 테러 위험 인물은 5명입니다. 모두 IS, 탈레반 등 국제 테러 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자금 모금 또는 선전 활동에 관련된 외국인들입니다. 가장 최근 입국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지난 4월 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항공기 탑승자 사전 확인제를 시행했는데 이후 국내에 잠입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사실이라면 테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테러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며 국정원과 경찰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대테러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테러 센터는 테러 위험 인물들의 입국은 물론 국내 활동이나 출국 여부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을 가진 국정원의 협조에만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는 이제 국정원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지금 대테러 사령탑이 유명무실한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 신임 대사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한중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그 보관을 들어봤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은 노영민 주중대사는 취임사부터 사드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복원을 통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의도 또한 없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사드 갈등은 결국 한중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방중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내일부터 2주 동안 지도부 교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장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 위기에 대비해 두 나라가 맺은 560억 달러, 64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기한이 오늘 밤 자정으로 만료됩니다. 두 나라 정부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인 통화 스와프에도 이 사드 보복의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희소병을 앓는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모 씨가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이모 씨가 7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세 차례의 경찰 조사 끝에 그동안 부인했던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셨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의 친구인 김모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묻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 김양에 대한 부검에선 목에 끈으로 조연한 상처가 발견됐고 혈액에선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14살 딸 이모양의 범행은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딸 이양에게 친구 김양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김양과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 숨진 부인도 김양을 좋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긴 하지만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고요. 다음 날인 30일 이양은 데려와서 수면제를 먹여 재우라는 아빠의 말대로 김양을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리곤 집을 나가 다른 친구들과 4-5시간 정도 놀다가 들어왔는데 김양이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양은 이때 아버지에게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씨 부녀는 그날 밤 이양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 야산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이 씨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흐느끼며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말 못할 부분이 있는지 아직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양에게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숨진 이 씨의 부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 이 씨의 의붓 아버지는 언론 노출이 부담스럽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경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한 살 난 여자 아기가 아파트 거실에서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진돗개는 아기 아빠가 결혼 전부터 7년 동안 기르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한 살 배기 딸을 공격한 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였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외출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만 1살 된 딸을 안방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온 순간 기르던 진돗개가 달려들어 딸의 목을 물었습니다. 진돗개가 12월 된 아이를 목부위를 물어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옮길 걸로. 아기는 구급차에 실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사흘 만인 어제 오후 6시 반쯤 숨을 거뒀습니다. 진돗개는 아기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기르기 시작해 7년째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격리 펜스를 설치해 개의 보금자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펜스 높이가 60cm가량에 불과해 큰 개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개가 야외에 있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했지만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였던 만큼 아기 어머니를 형사 입건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아기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아기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지난해 한국 병원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 수가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의료도 관광 산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이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비만으로 고민하던 타이완 국적 A씨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똑같은 지방흡입 시술을 하는데 친구에겐 70만 원, 외국인인 A씨에게는 2배인 1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액만큼 제가 대우를 받았으면 전 인정하죠. 그런데 같은 시술 아무 더 서비스 받은 것도 없는데 이건 완전 바가지죠. 이게 불평등한 금액이거든요. 통역 비용이 더 들어간다던 병원 측은 A씨의 유창한 한국말에 외국인 할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 한국인을 더 우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은 제가 100% 할증을 해서 200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청이 외국인을 동원해 실시한 성형외과 실태조사에서도 한 곳이 진료비를 올려받다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은 병원이 비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성형외과는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옆에 있던 빌라까지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지난 연휴부터 사흘째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휘어진 철골 기둥이 곳곳에 나뒹굽니다. 그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바로 옆에 있던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옹벽 위에 있던 창고 건물도 함께 붕괴했습니다. 이 옹벽과 창고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이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에도 영향을 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빌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연쇄 붕괴도 우려됩니다. 2개 동 중 사고 현장과 가까운 1개 동 주민 50여 명은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생필품과 옷까지만 급하게 챙겨 나왔고 식사도 대충 때우고 있습니다.
엄청 불편해지. 지금 모텔 갔다가 일로 왔는데 오늘도 가서 옷 따리고 뭐고 이게 피난 생활이지 뭐. 주민들은 건물 안전이 확인돼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주시 측은 신축 오피스텔 기초공사 중 옹벽에 토사 하중이 실리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밑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그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아마 그 시설이 흙막이 시설이 좀 지지를 못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릴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선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주소 정보를 보면 엉터리인 게 한둘이 아닙니다. 자, 실제 거주지와 다른 엉뚱한 주소도 있고 심지어 병원이나 지하철역까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에 들어가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확인해봤습니다. 고시원, 병원, 공장이 거주지로 나옵니다.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74살 김모 씨의 주소인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없어요, 그런 사람.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은 나네요. 나간 지 오래됐어요? 있었나? 주소로 등록된 길 이름과 건물 번호가 지하철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지대에 있는 한 성범죄자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더니 제 뒤로 보이는 한 지하철역이 나왔습니다. 노숙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골치 아프고 만나러 가기 힘들고. 또 다른 성폭력범의 주소인 한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살고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알림이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련 대상이 아닙니다. 중로상 주소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 의뢰는 들어올 수 있죠.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경찰도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성범죄자 형량에 따라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주거 이전은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있고 또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어떤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범죄자 7명 중 1명은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4,130명.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올해 4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국민이 사랑하는 혁신행정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급성 심정지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2만 7천 명에 육박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환자 이송 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약품이 비치는 돼 있는데 쓰이지 않고 계속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심장이 멎은 4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의사 지시를 받아 약물도 투여합니다. 체스트 컴프레션 깊고 강하고 빠르게 300mg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환자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119건 민간이건 간에 모든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에 필요한 약물을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전문 약물이 투여가 돼야만이 그 소생에 연결이 되거든요. 하지만 환자 심장이 멎어 죽어가도 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시 없이는 구조대원이 투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쓰면 분명히 좀 더 생명의 연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구급차의 일일이 의료인이 함께 탈 수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의사 지시를 받아 투약하는 시범 사업을 3년째 시행 중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환자의 심장박동 회복률은 2.8배, 뇌 기능 회복률은 1.6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구급차로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더 검증이 조금 필요해서. 하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 약물 투여는 안전성과 크게 상관없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썼을 때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만 심정지환자한테는 써도 부작용 날 건 없습니다. 이미 시범 사업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응급사고 현장에서라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천천히 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손목치기 사기범들이 금융감독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500건이 넘는 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이 4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 이런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우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갑자기 손목으로 치는가 하면 천천히 후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로 슬금슬금 다가가 슬쩍 무릎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고의로 저지른 신체 접촉 사고들인데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탓에 당황한 운전자들은 달라는 대로 돈을 뜯기기 일쑤입니다. 갑자기 막 따라오더니 핸드폰이 깨졌다고 얼마 나왔다네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발각된 사례를 분석했더니 최근 7년간 73명이 모두 512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가로챈 보험금이 4억 4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뼈가 삐었다는 등 가벼운 진단명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립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우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험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사고 이력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보험 사기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때문에 할증됐던 자동차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이자 관광지로도 유명한 미국 서부 나파밸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졌고 실종 신고된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LA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이 산 중턱에 있는 집들을 집어삼킵니다. 차를 타고 다급하게 대피해 나선 주민들도 화염 속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젯밤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1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상황입니다. It's devastating, panic-stricken. It's just so scary. And we got to watch for embers.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탄 가운데 주민 10명이 숨졌고 연락이 끊긴 100여 명에 대한 실종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또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택과 상가 건물 1,5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산타로사 지역의 경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온 동네가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동포 주택 3채도 전소됐습니다. 몸만 그냥 겨우 나올 정도로 아주 황급하게 나오셨죠. 전쟁 이후에 또 그 모습 같아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천 가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산불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열기는 식지 않는 데다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는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620가구 규모의 한 신규 아파트. 이달 말 입주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까지 유래신도시 전체에 약 8천 가구가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전국에서 새로 완공되는 아파트는 모두 13만 가구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예년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해 공급 측면에선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또 강남권 재건축 추진으로 연말까지 15,000여 가구가 이주를 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전셋값마저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존 대출 금액까지 합산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신 DTI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추가 대출도 억제해 가을 이사철 집값 불안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물건값 결제하는 분들이 많죠. 지갑 챙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데 이보다 더 간편한 결제 방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저우의 이 식당은 결제 방식이 남다릅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 기계에서 메뉴를 고르고 기계에 달린 카메라를 쳐다보며 얼굴을 인식시킨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我感觉以后是不是上门就不用带手机了，直接我出去刷一个脸可能就可以支付。 여기엔 2년 전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발표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미리 등록해놓은 얼굴 사진과 카메라에 찍힌 얼굴을 비교해 주문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가발을 쓰거나 변장을 해도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신발 결제, 일명 슈즈페이도 등장했습니다. You want some pizza? Push the button. 농구화 발목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용 앱에 입력해둔 주소와 메뉴 결제 정보가 매장에 전달되면서 피자가 배달됩니다. 피자 업체가 이벤트로 판매한 농구화에 한정한 것이지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 차량을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주유비를 차 안에서 결제하는 카페이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결제 방식입니다. 지갑 없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결제 기술은 더욱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신입생은 등록금과는 별개로 입학금을 내야 하지요.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77만 원에 이르는데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니 14%만 입학 관련 업무에 쓰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할 때 돈 걱정부터 합니다. 신입생이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알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925만 원으로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사립대 신입생들은 입학금 명목으로 평균 77만 3천 원을 더 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입학금 가운데 입학과 관련해 14.2%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성검사 비용까지 더해도 입학 관련 업무에 쓴 돈은 27.9%에 불과했습니다. 용도는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하진 않았고 등록금과 같이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 입학금 가운데 72%는 입학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온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예 입학금을 받지 않고 미국도 입학과 관련한 수수료는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입학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을 갑자기 없애면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오는 13일 입학금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다음으로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음식 탐방입니다. 하지만 실제 식당 만족도는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암행 손님까지 투입해 서비스 점검에 나섰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식당에 중국인 손님 두 사람이 들어섭니다. 메뉴에 대해 상세히 물어본 뒤 주문한 음식을 천천히 맛봅니다. 가게를 나서자마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해 무언가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조금 전 들린 식당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이들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주인 몰래 식당을 점검하는 암행 손님.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과 유학생, 관광객 등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400개 식당을 돌며 음식 맛과 서비스, 청결도와 의사소통 수준까지 4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Я думаю,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еда была вкусной и хозяева кафе были способны понять, что ты хочешь заказать и выполнить твой заказ. 안행 손님이 매긴 점수와 의견은 지자체를 통해 음식점들에 전달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드셔보시고 냉정하게 피드백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고칠 건 고치고 수정해 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13.4%가 식문화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반드시 고쳐야 할 점으로는 서비스 불량과 부당요금 청구 등을 꼽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얻은 평가 결과를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지역 라이벌 롯데와 NC의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막강한 구원 투수진에 갖춰 몇 게임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롯데가 후반기에 7할에 가까운 승률로 3위로 뛰어오른 원동력은 확 달라진 구원 투수진이었습니다. 전성기의 9위를 회복한 마무리 투수 손승락과 8년 만에 부상을 털고 돌아온 조정우, 신예 박진형이 막강한 필승조를 구축했습니다. 롯데를 후반기 구원 투수 평균 자책점 전체 1위로 이끈 삼총사는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2경기 연속 등판해 7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행진으로 NC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올라가서 잘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부담 없이 더 공격적으로 했던 게 시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평균 자책점 1위였다가 후반기 들어 지쳤던 NC 구원진도 가을 잔치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하며 힘을 되찾았습니다. 롯데와 NC의 불펜진이 모두 좀처럼 무너지지 않으며 막판까지 대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4차전에서 두 팀의 에이스들이 선발로 나서기 어려워 불펜 싸움이 더욱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중부 곳곳에 내리는 비가 내일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북부는 최고 80mm, 영동 남부는 60mm, 서울은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차가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모레는 15도 안팎에 머물겠고 금요일 아침은 서울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일부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조금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정확한 산출 근거가 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겐 제2의 등록금처럼 큰 부담이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치고 또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게 지성의 상아탑이 보여줄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